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인 항상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됨을 설명할 수 있다. 이 항상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신경도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공부하고, 항상성 조절 과정 중에서도 체온과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호르몬,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항상성, 이 둘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무더운 여름에는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고 추운 겨울에는 몸을 떨어 체온을 높여줍니다. 그 결과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몸속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은 신경과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되는데, 이 호르몬의 분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생 기능에 문제가 생겨 티록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며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티록신이 너무 적게 분비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행동이나 말이 느려지며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잘 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뿐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인한 거인증과 소인증,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인한 당뇨병 등도 모두 호르몬 분비 이상에 따른 질병입니다. 이렇듯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너무 많이 분비되면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과정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성은 몸 안팎의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적절한 반응을 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유지가 됩니다. 우선 호르몬의 작용을 살펴보면요, 호르몬은 내 분비샘에서 분비가 되었죠. 그 다음에 혈액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혈관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얘가 작용해야 되는 특정 세포가 나타나면, 즉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거기에 다시 분비가 되어서 본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위에 보면 호르몬은 내 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혈관에 따라 이동하여 온몸에 천천히 작용하지. 자, 여기 보세요. 온몸에 작용한다라는 거, 즉 작용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작용한다라는 거, 작용 속도는 느리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신경이 작용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신경은 온몸에 퍼져 있는 뉴런을 통해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지. 전달 매체가 뉴런이에요. 그리고 뉴런이 있는 곳으로만 신경이 전달되기 때문에,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좁고 그 다음에 대신 속도는 빠르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르몬은 어떤 경로로 이동하여 특정 세포에 작용하는가? 자, 어떻게? 그쵸, 혈액으로 분비, 즉 혈관을 통해 운반된다고 했죠? 즉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므로 신경에 비해 신호가 천천히 전달되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작용하는 범위가 넓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하면서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이 나오기까지는요, 이 신경계와 신경과 그 다음에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멀리 사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자 하면 뭐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인터넷 메일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에서 어떤 신호를 전달하고 싶은데 얘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이나 아니면 기관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신경과 호르몬을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차이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 자극, 반응이 나오기까지는 신경과 함께 무엇을 이용을 한다? 그렇죠. 호르몬을 이용하게 됩니다. 호르몬.
자, 다음에 신경은 전달 매체가 뉴런이고요. 다음에 호르몬은 혈액이죠. 자, 뉴런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된다. 그래서 신경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지속 시간은 신경은 일시적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으로 작용을 한다. 작용 범위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만 신호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즉 작용 범위가 좁은 거죠. 좁음. 반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작용 범위가 우리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점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하고요.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체온이랑 그 다음에 혈당량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랬었잖아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학년 때 공부했던 생물 영역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소화, 분해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 분해된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게 되는데요.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서 이 남은 것은 간으로 이동해서 이 포도당이 다당류의 형태인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볼게요. 포도당은 알갱이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단당류.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쇠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당류예요. 마늘다, 다당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작은 저금통에다가 저축을 되게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를 계속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00원짜리가 10개 모아졌을 때 10,000원짜리로 얘를 바꿔가지고 저축하는 게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0,000원짜리로 저축했을 때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죠. 이 같은 이 부피의 저금통 속에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1,000원짜리가 포도당이고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가 글리코젠입니다. 이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얘를 딱 압축해가지고서 다당류 형태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10,000원짜리 효과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쪼개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작용을 호르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혈당량을 낮추는 게 있었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면 포도당 양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호르몬은 인슐린. 그쵸?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게 되면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맞아요.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글리코젠, 글루카곤 우리 친구들 명칭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호흡 부분 볼게요. 호흡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그러죠. 자, 세포 속에서 포도당이 산소를 이용해서 태워집니다. 그러면 물, 이산화탄소와 함께 에너지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에너지 중에서도 열 에너지 발생량이 가장 많아요. 즉 호흡을 급하게 하면 급하게 할수록 우리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 점을 잘 기억하면서 먼저 체온 조절 과정의 항상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더울 때 체온 조절 과정입니다. 더울 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죠. 그러면 그러한 자극이 뇌로 전달돼서 신경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관이 확장되고 땀 분비량이 증가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잘 기억하고 이번에는 추울 때 체온 조절 과정 볼게요. 추울 때에는 주위 온도가 낮아져서 체온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한 자극이 뇌로 전달돼서 자, 첫 번째는 갑상샘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티록신이 분비되면서 이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시켰죠. 호흡이 촉진되면 몸속에서 열 에너지, 열 발생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체온을 높이거나 또는 신경에 의해서는요, 혈관이 수축되어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이 줄어들거나 몸을 떨리게 해서 열 발생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체온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온이 조절되는데요. 이 부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체온 조절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울 때, 더울 때 이것을 뇌 중에서 감지하는 곳이 간뇌 시상하부예요. 선생님이 간뇌는 항상성 조절에 관련되어 있는 뇌라고 이야기했죠. 간뇌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윗부분은 시상, 아랫부분은 이 시상 밑에 있다 그래서 시상하부예요. 그다음에 시상하부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뇌하수체인데요. 뇌하수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죠. 이것을 조절하는 것, 이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칠게요. 결국에는 간뇌에서도 시상하부가 항상성을 유지되는데 모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얘가 항상성 유지 중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뇌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지금 체온 떨어졌으니까 지금 빨리 갑상샘 자극해.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한다 그랬죠? 티록신에 의해서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되고 그 결과 열 발생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호르몬에 의한 작용이고요. 그러면 신경에 의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혈관이 수축돼요. 그리고 근육이 떨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열 방출량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설명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겨울철에 닭살 느껴지죠. 갑자기 추울 때 이거 혈관이 수축되면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남학생들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겨울철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 갑자기 몸이 부르르 이렇게 떨리는 경험 해본 적이 있죠. 한 번쯤은 다 있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과 똑같은 체온의 액체가 그 순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 몸이 그 떨어진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르 근육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모두 항상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더울 때는 어떤 조절 과정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울 때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간내 시상 하부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뇌하수체에다가 야, 지금 온도 너무 높아. 갑상샘 그만 자극해.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고요. 그 결과 갑상샘 자극이 줄어드니까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티록신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위에는 여기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 호흡이 이전보다는 좀 이제 덜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열 발생량을 그럼으로써 줄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경에 의해서는 위하고는 반대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모세혈관이 확장되고요. 그다음에 땀이 분비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에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모세혈관이요. 우리 표면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만약에 확장이 된다. 그러면 겉을 접하고 있는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땀이 분비되게 되면 이 땀은 주변의 체온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땀이 났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증발 현상, 기화 현상을 더 촉진시키려면 바람이 불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땀이 났을 때 선풍기 바람을 쐬면 우리가 되게 시원한 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 체온,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가 기화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추울 때, 더울 때 체온 조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혈당량 유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혈당량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으로 혈액 100ml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은 보통 90mg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때 혈당량이 낮아지거나 높아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우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요. 그래서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 그 다음에 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촉진시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혈당량이 감소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안 됩니다. 자, 이때는 이자가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 그럼으로써 혈당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인슐린 분비, 글리코젠 분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고혈당일 때부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인슐린.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면 포도당이 다당류 형태인 누구로?
젠으로 전환이 된다. 그럼으로써 혈당량이 그쵸, 낮아지게 되고요. 또한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서 빨리 사용하게끔 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줄이는 거죠. 즉 혈당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저혈당일 때를 살펴볼게요. 저혈당일 때 이자에서 분비되는 무엇이다? 호르몬, 그렇죠.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이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신에서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도 있었어요. 무엇이죠? 그쵸.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었죠. 얘네들이 분비가 되면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뀐다. 즉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혈당량의 조절은 이 호르몬들을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혈당량과 인슐린의 농도의 연관성을 보자면 지금 파란색은 인슐린 농도이고 빨간색은 혈당량이에요. 밥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통해서 혈중 포도당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당량이 확 증가해요. 증가했을 때 이걸 낮추기 위해서 누구 출동? 그렇죠. 인슐린이 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농도나 우리 혈당량이나 거의 비슷한 그래프로 이렇게 조절이 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혈당량 조절, 항상성까지 해서 자극과 반응의 모든 단원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공부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아마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사실 오늘 강의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시험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1시간 스페셜 강의를 더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자극과 반응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한번 주요 문제들, 기출 문제들 위주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